중동 전쟁이 이제 5차 전쟁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시간대였으면은 중동 전쟁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동 전쟁이 되려면 단순히 미국과 이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국가들이 좀 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려가 되는 점들도 있고 해서 장기전으로 간다 안 간다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2차, 3차, 4차 전쟁의 역사를 보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때 그 영상 찍었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전쟁을 봤을 때는 지금 왜 전쟁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건지도 예상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전쟁은 1948년이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5개국 연합이 쳐들어오게 됐었던 거죠.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쳐들어오게 됐던 거였는데, 군사적으로 우세했죠. 자신 있으니까 쳐들어왔겠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초과 영토를 가져가게 됐고, 이집트도 요 영토를 좀 확보하고, 요르단도 영토를 좀 확보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난민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1차 전쟁이었었고요. 2차 전쟁은 수에즈 운하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1956년이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뭉개진 거죠. 유럽의 자존심이 좀 바닥을 찍게 만들고 미국과 소련으로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시즌이었었는데요. 그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됐었던 건데요. 나세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줄타기를 해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서 양쪽에서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국가 경제를 살리려는, 그러면서 이제 범아랍주의까지 쓰는 전략을 썼었습니다. 댐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소련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방 쪽에서 약속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 그럼 나 수에즈 운하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국유화 선언을 하죠. 수에즈 운하는 그때 이제 영국과 그 프랑스도 회사 지분이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 주식 얘기할 때 말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집트 내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여기 자체가 유럽의 생명선이라 볼 수 있는 곳인데 석유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막은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는 여기를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던 시절,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동에 의존하던 시절, 그러니까 중동이 석유의 거의 전부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서 치게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치게 되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너희들 싸우지마, 둘 다 물려 라고 하면서 통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물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점령할게 라고 하면서 강화 작전을 쓴 거죠. 핵심 도시 운하 공수부대 투입해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정치적으로는 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기고 정치적으로는 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맹비난하는 거죠. 너희들 명분이 부족한데. 이집트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제국주의 프랑스와 영국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라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쳐들어갔어? 이 중동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강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소련의 입김이 강할 수도 있는 곳인데 냉전이었단 말이죠. 갑자기 군사를 동원했다고 난리가 난 거죠. 밸런스의 붕괴가 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빨리 빼라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고, 소련 같은 경우는 이집트를 쳤어? 그럼 소련이 개입해야지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수도에다가 핵을 투하하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다 듣다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차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깜짝 놀란 거, 이렇게 듣다가 소련이랑 핵전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란 거죠. 빼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제적인 제재까지 걸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서라도 뭐 경제 박살낼 거니까 빨리 군대 빼라고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이제 말에 군대를 빼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이제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군대를 빼야 되는, 이스라엘도 시나이 반도를 철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떴겠어요? 이 나세르가 떴겠죠. 이렇게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한번 더 해보고 싶겠죠. 나세르의 위상이 이집트를 넘어서 중동 아랍 쪽, 범아랍 쪽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하게 되니까 뭡니까? 이 전쟁에 불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56년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있었던 건데, 이제 이때부터는 미소 냉전 시대로 확 갈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6.1 전쟁이라는 건데요. 갈등이 좀 있었어요. 요르단강 수자원을 가지고 시리아 골란구원이랑 소련이 허위 정보를 좀 넣었었고, 나세르가 아까 말한 대로 좀 자신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먼저 선공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해협을 봉쇄합니다. 티란 해협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진 유일한 항구 쪽인데 여기를 막아버려요. 우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해협 봉쇄하고 이스라엘한테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시리아 들어가고 이집트 들어가게 되면서 양쪽으로 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는 요르단 시리아 주축군대가 들어오는 거고 왼쪽에서는 이집트가 들어오는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물량에서도 밀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제 공군 전략, 공군이 대규모 전격적으로 기습을 해버립니다. 몇 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력 대부분을 파괴시켜버려요. 이륙도 못할 정도로. 아랍의 공군력이 끝나고 하루 만에 제공권을 다 장악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밀자 이러면서 밀어버리는 거죠. 지상군으로. 상대방의 제공권이 박살난 상태에서 공군이 폭격해주고 지상군이 밀고 가니까 쭉쭉쭉 나가겠죠. 그냥 동시에 세 방향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립니다.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게 6일 만에 걸린 일들인 거예요. 쭉쭉 밀립니다. 첫날 방어선 돌파하고 둘째 날 사막 횡단하고 세 번째 날 그냥 수에즈 운하를 도달해버려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생명선이죠. 여기 도달하니까 완전히 져버린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토가 많이 늘어났어요. 서예루살렘이라던가 동예루살렘이라던가 시나이 반도까지 다 먹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란고원도 넘어가는데 이 고원을 그냥 돌파해버립니다. 난전이긴 했지만 결국은 여기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6일 만에 유엔이 중재해서 정전이 발효됐다. 이렇게 돼서 원래 이스라엘 영토가 회색이었었는데 노란색까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자기 영토를 3배까지 늘리게 됐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바뀌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이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맞교환을 시켜요. 이스라엘은 야 영토 다시 빼줘 돌려줘 라고 하게 된 거고 아랍국한테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치지마 안전 보장해줘 라고 하면서 평화의 영토를 교환하게 된 게 이때였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제 군사력으로 우위를 보여줬겠죠. 반대로 이제 나세르는 2차 때는 내 맹위를 떨쳤다가 3차 때 완전 망신을 당했으니까 위상이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지고 나면은 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이기면 엄청난 승자가 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있지 않죠. 두고 보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 이겼으니까 좀 방심해도 되지가 됩니다. 6일 전투가 끝났다라고 한 거였던 건데 4차 중동 전쟁은 욤키푸르 기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겼던 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졌던 게 보복을 만드는 이게 지금 중동의 역사거든요. 1967년에 교착 상태였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랍에서도 또 타겟책이 필요한 거죠.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영토를 수복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미국과 소련을 테이블 협상으로 돼서 또 유리한 무언가를 가져가겠다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위를 받잖아. 얘네들 절대 못 쳐들어와. 그 이스라엘의 그 공군력 제공권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전쟁을 시도해? 시작하자마자 제공권이 박살날 건데 라고 하면서 방심을 했는데 기습을 합니다.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유대교 최대 명절인데 이때가 보통 제일 방심하기 휴가도 많이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때 쳐들어가는 거죠. 이집트가 이제 왼쪽에서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오른쪽에서 쳐들어오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운하를 바로 도하하죠. 공군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위인데 어떻게 쳐들어올 생각을 했지? 라고 하면서 어쨌든 쳐들어옵니다. 수적 우위를 가지고 바레브 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물대포를 쏴가지고 모래방벽 여기 이제 뭐 탱크나 이런 거 못 지나가게 하고 이제 성처럼 쌓아놓은 건데 물대포로 그냥 이렇게 여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군과 기갑부대를 무력화시켜 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골란고원도 엄청난 수적 열세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막아야 되겠죠. 골란고원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방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이 2군과 3군 사이에 틈이 있는데 야 그냥 우리 여기 돌파해보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역으로 가보자 해서 역도화를 시켜버려요. 3군을 그냥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보급로가 없으니까 탄약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굶어 죽겠죠. 그래서 여기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괴멸시켜버린 거, 쌈싸 먹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기습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이스라엘이 역포위망으로 이겨버리니까 소련이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소련이 군대 밀고 들어올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합니까? 그래? 우리도 핵 있는데? 라고 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또 핵 관련 예전에 쿠바 때도 그렇고 이 냉전 시절에는 정말 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이제 이겼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게 됐었던 거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이겼습니다. 초반에 한번 이제 본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오펙에서 석유를 무기화로 선언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같이 서방 국가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유가가 4배가 폭등했던 적이 1993년 제1차 오일 쇼크였던 거죠. 이때 미국 증시가 80%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게 되면 중동에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느껴지고 이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싶으니까 아예 개입을 안 했고, 반대로 1990년과 2003년에는 뭐 이라크 전쟁 뭐 이렇게 막 들어갔었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미국만 싸웠지 이스라엘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 전쟁을 5차 전쟁이라 명명을 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럼 1차와 4차의 역사를 봤을 때 과연 중동에서 민심은 어떨까요? 뭐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중동이 이제 미군 기지도 다 설치하고 석유도 많이 나오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로 누를 수도 있고, 옛날처럼 소련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지도 않아요. 이제 중동에서는 믿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가 건재하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중동의 국가들이 미국에 반발을 하지 않고 그냥 원사이드로 지금 이란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지만, 이 구조 자체,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전쟁이 지속돼가지고 본인들 산유국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서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미국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거나 아니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 탓을 한다던가, 이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걸 하겠죠. 니네에 있는 그 각 국가에 미국 대사관 사람들 다 철수시켜, 미군 기지 다 철수하라 해. 안 그러면은 너희들 계속 내가 호르무즈 해협 막아서 다 굶어 죽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반이 날 수도 있겠죠. 판도가 좀 달라지거나 더 장기화가 되거나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를 봤는데 지금의 상황이 조금씩 차용되는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한 상황은 아니겠구나, 길어진다고 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과 전쟁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 전쟁들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영상 올렸을 때 장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유주를 해지를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정유주가 별로 비싸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좀 덜 오른 것들도 있는데, 정유주가 오르고 나면 다음에 뭐 오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곡물주가 같이 오릅니다. 차트 한번 켜놓고 보세요. 곡물주와 정유주는 같은 사이클을 타요. 천연가스와 석유의 4분의 1, 5분의 1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셰일가스, 천연가스로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득이 나면 이득이 나지 덜하지 않고요. 천연가스 쪽이 부족해지니까 비료 쪽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들, 뭐 헬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재고가 멀쩡한데 재고가 어느 순간 이제 바닥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원유부터 생각해보면 장기화되면 한국은 그러면 석유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만큼 계속 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필요한 만큼 다 같이 구할 수가 없는 게, 공급이 부족한데 아무리 가격이 올린다 한들 원유가 부족한 국가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가격이 어느 순간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PPI도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의 물가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어지겠죠.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 피해를 덜 받는 국가 중에 하나일 거고, 아시아가 더 많이 받는 국가가 될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주도주들의 개념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비들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상승장 때는 보통 공부를 안 합니다. 주식 공부를. 왜냐하면 굳이 뭐하러 해요? 빨리빨리 사서 돈 벌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투기판처럼 가는 건데, 주식이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은, 저도 옛날에 리먼 때 그랬거든요. 2006년, 2007년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는 약간 광기의 장이었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 코스피가 4배 올랐었거든요. 500에서 2000까지. 공부보다는 그때 트렌드에 뭐 사야 돼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리먼 맞고 나서부터는 이거 아니구나를 확실히 깨닫고, 그때부터는 재무제표 공부부터 기업 분석까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락장을 한번 맞이해야지만 사람들은 주식 공부를 해요.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식 공부하는 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해도 난 약간 버는 거는 감각에 의존하는 거 맞는 것 같고, 잃기 싫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던가 뭐 돈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어주는 감각에 해당되는 거고, 공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주식들을 안 사고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또 하루 되시고 투자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